2부 논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논찬을 시작하면서 북핵 사건 이후에 되어진 조그마한 변화들을 제가 몸으로 부딪혀 본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개성 다녀왔습니다. 과거에 개성을 들어가려면은 몇백 대 차가 30분 단위로 점검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 끼면 저 공지에 한 100여 대 차 뒤쪽에 저희들이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차 몇 대가 없는 통행을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하면서 벌써 이렇게 큰 변화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상대하는 북의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고위층 사람들이고, 남쪽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른 외국인하고 다르게 특별한 임무 없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몇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이렇게 고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배고프고 허리 졸라맨 결과 영명하신 장군님 지도로 세계 군사 10대 강국이 되었다.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북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건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달라진, 그러면서 한쪽에는 고무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올해 제가 여러 차례 개성을 다녀왔는데 전 북한에서 가장 활기 있고 또 소망에 찬 도시가 바로 개성이었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도 제가 과거에도 평양을 통해서 개성을 갈 때 하고 개성공단 이후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상심해 있을까 하는 생각, 또 고난의 행군을 통하면서 난민 지역보다 더 열악한 상태의 영향 사태를 맞이했던 북의 어린아이들이 또 이번 사태로 얼마나 그 고통이 깊어질까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러면서 남쪽에서는 시청 앞과 서울역에 한쪽은 반핵 반대 데모, 한쪽은 북한 옹호 데모, 이 두 데모가 우리에게는 엄연히 현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로 풀어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카드 하나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두 분의 발표, 또 이 발표를 듣고 논찬하신 분들에게서 얻어진 지혜들, 방향들, 이것들을 모아서 온 교회가 마음 합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귀한 주축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논찬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로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병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두 분의 교수님들, 총장 교수님들 발제를 듣고 제가 무슨 토론을 해야 할지 개인적으로도 또 토론하고 나서 혼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들으면서 느낀 소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전 주로 질문하는 형식에다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제가 들으면서 지금 야기되고 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이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고 북한의 책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북한과 미국 간의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계속 다투어왔고 대립해왔고 대결해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끔 지금 되어 왔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핵실험을 몇 주 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만은 2005년 2월 10일에 벌써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선언을 했고 그게 능력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 하여튼 가지고 있다고 국가가 선언을 했고 그 전에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들 계속 한 4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논의들이 없는가? 그게 뭔가 하면은 전반적인 이런 논의에서 미국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의 책임을 거론하시고 또 북한의 책임은 더 많이 거론하시면서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 교회의 통일 논의 또는 이 핵 문제 논의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 사회와 많은 거리가 있고 또 일반 사회의 일부분이겠죠. 그런 것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이 세대 간의 차이는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면서 정말 이것을 균형 있게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은요. 윤영호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약간 그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시면서 향후 사태 진전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향후 사태 진전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지 두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시 대통령 분명히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라이스 장관도 PSI라는 이런 해상 검색 이런 걸 통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염려 마라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항만 검색 정도로 하지만은 만약에 그런 항만 검색이 해상 검색으로 확대가 되고 혹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해상 공세까지 단행이 되면 분명히 해상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테고 그것은 바로 전쟁을 의미하고 전쟁은 또 핵전쟁 이런 식으로 크게 비화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북한 제가 판단할 때는 정근호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핵 개발한 것은 경제적인 더 이득을 얻기 위한 협상용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자위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공언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10일에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하면서 3월 31일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외무성 담화에서 군축회담을 하자. 핵 군축회담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사태가 우리는 이제 애써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걸 핵 보유국이 아니라고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이거를 핵 보유국이라는 걸 과시하면서 핵 군축 회담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육자회담을 참가 안 할 듯이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일으킬 때 과연 어떤 대응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당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은보 총장님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핵 문제에 대해서 핵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평가들도 여러 분들이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홍콩의 차우흥이라는 분하고 로이터 이런 몇 군데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핵 폭발 규모가 작은 그런 것이 제3세대 핵무기인 중성자탄 더 어떤 고도의 성능을 가진 핵 무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데한 평가를 혹시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는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이제 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핵 개발 능력이 확보됐던 아니면 수준이 낮든 간에 어쨌든 북한은 이걸 체제 유지를 위한 무력적 담보라고 하고 있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는 핵무기도 사용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태가 더 위험하고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가정을 해서요.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 교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전쟁은 북한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수단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용인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쟁을 반대하기엔 반전운동을 펴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실험하게 된 과정에서 저는 미국 부시 행정부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미국을 따진다면은 저는 50대 50이다. 각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은 6대 4, 3대 7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교통사고 나면 다 5대 5로 그렇게 50대 50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그냥 5대 5 정도가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과 북한을 본다면은 5대 5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DJ 햇볕 정책과, 그러니까 한국의 햇볕 정책과 미국의 정책, 그러니까 한국의 책임이 크냐, 미국의 책임이 크냐, 이 둘만을 놓고 본다면 저는 미국의 책임이 저는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때 햇볕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다 이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미국이 자꾸 이런 어떤 조건과 그런 대립 속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계속 했기 때문에 정문모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DJ 햇볕 정책의 책임을 성군 정책이 경제적으로 보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핵무기를 자꾸 자극해서 만들게 된 과정에서는 미국의 책임, 강경정책의 책임이 훨씬 크다. 왜 이것을 미국이 그 거대한 국가가 협상으로 좀 압박도 하면서 협상도 하면서 그걸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었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가 좀 미국에 대해서도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분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차분하시고 좀 냉철하고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윤 교수님 말씀대로 한이 좀 서려가지고 그런지 많이 좀 흥분이 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교회가 미국에 대해서만 말을 아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는 그렇게 말씀 많이 안 하셨는데 이 햇볕 정책이 성공하려면은 동반포용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한국의 햇볕 정책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햇볕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는 잘 됐는데 부시 정부 들어와서 잘 못된 걸 보면 미국의 포용 정책에 맞추었으면 미국이 포용 정책을 했으면 더에게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 교수님께는 윤 교수님의 강연 도중에 흐르는 결론은 제 느낌에는 미국이 포용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강압 정책을 추진하면 한국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맞출 것이냐, 미국이 한국에 맞출 것이냐, 그럴 때 당연히 한국이 미국의 강경 정책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는 포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회는 좀 더, 근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는 아닙니다만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정일 목사님으로부터 중학교 때 사사를 받고 교회에서 자랐고 동정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라면서 이소구의 햇볕이 바람을 이긴다는 것, 그리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꼭 어떤 북한 문제에 한해서만은 그거는 예외다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신앙인으로서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포용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한방요법입니다. 이게 양방요법처럼 단실내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용 정책은 지금 북한의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 군사적인 결과까지 나오는 데는 지금 시간이 걸리고 아니면 이게 어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정상회담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부분은 다 북한과 합의했지만은 정치 군사적인 부분은 미국과 하겠다, 한국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엄연히 햇볕 정책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경제 사회적 발전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북한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많이 지금 일으켰고 그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군사적인 이런 의식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정신인데요. 이런 것을 교회가 계속 주장해주지 않으면 어디 사회가 주장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현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가 포용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386 세대가 청와대에서 포용을 주장하는데요. 어떤 그 386 세대 중에 한 분이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적개심에 기초해서 나라를 지키지 말고 사랑의 기초에서 애국심의 기초에서 나라를 지키자 이런 강연을 하셨다가 된통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느냐고 굉장히 분개하시더라고요. 저는 386이 운동권이라고 이렇게 저도 그런 거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오히려 사랑과 용납과 포용을 외치고 교회가 타도를 외치는 이런 식의 아주 이상한 어떤 그런 한국 사회가 지금 교회가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지금 소금과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포용 정책은 기독교 정신에 맞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듣고 잘하고 저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포용 정책의 정신인데 정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인 문제라든가 또 실제로 남북을 접촉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교계가 나서서 한국의 지금 정부 정책, 포용 정책 이런 것에 대한 뭐 비판을 해 나간다면 과연 교회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포용 정책이 저는 제 신앙에 더 맞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하고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싶은데 반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다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문제는 생략하고 넘기겠습니다.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김민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 같은 학교에 계신데 그 생각이 다르죠. 주최 측에서 저를 이 토론에 참석하도록 요청을 한 까닭은 아마 두 분 발제하고는 또 다른 시각, 시선도 한번 듣고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풍부하신 두 분의 이야기를 비판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좀 불편하고요. 또 두 분과 맺고 싶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임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한반도의 문제, 특히 민족의 문제라고 하는 건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도 좀 냉철하게 때로는 또 신랄하게 문제 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문제 제기가 이 자리를 좀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분도 또 논의에 익숙해 있으시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전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장 체제는 반드시 해체돼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고요. 또 북한의 미래적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는 건 아주 분명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의 문제는 정세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이 정세인식에 대한 그림을 완성시킬 때에 왜 또 하나의 굉장히 중대한 축인 미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문제제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을까? 한미공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미국의 요구에 우리가 맞추는 것일까?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이 힘의 현실이라는 게 분명합니다만은 그러한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만큼은 매우 소중한 것인데 기존의 현실의 힘의 관계를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심 문제 관련한 역사적인 연원을 추적해 나가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정리가 상당히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북한이 핵무장 체제를 어떠한 상황의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무장 국가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입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만일에 상황과 조건이 변화한 과정에서는 핵무장 체제를 해체할 의지와 의도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대화의 계기를 누군가가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부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Every possible means라는 단어를 쓰죠. 그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조처가 포함되어 있느냐? 있다 그래요. 그런데 every라는 개념에는 직접 대화는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엔 대북 체제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비군사적 조처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언론과 방송 그리고 무수한 정책 담당자들은 유엔 대북 체제 결의안과 PSI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PSI는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고 넘어서는 사안입니다. 왜? PSI는 군사적 조처이기 때문에. 공해상에서의 나포와 공군의 경찰과 세관이 하는 것이 아니죠. 일본의 해양자위대가 PSI에 참여를 해요. 일본의 해양자위대는 군대입니까? 경찰입니까? 세관입니까? 명백하죠.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은 아주 분명하게 군사적 조처를 제외시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넘어서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죠. 사실은 국제법상으로도 부당한 이러한 조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거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힘역학 관계에서 아주 미력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문제 제기 자체도 국제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일본의 역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국제적 현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 총장님의 얘기 가운데서 몇 가지 제가 좀 거론을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글에 있어서의 기본적 전제는 북한은 핵무장 체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체제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역사적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50년대의 한국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수없이 한반도와 중국의 원자폭탄 투하에 경고를 내렸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핵 문제는 더 깊이 들고 나가자면은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한 영광으로 연결될 수는 없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고하고 있느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핵 문제에 대한 재앙적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씨를 누가 뿌린 것이죠? 한국전쟁 당시에 이 상황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경험에서 5년밖에 안 지난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원폭 투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90년대까지 한반도 남쪽에는 분명하게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 조처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림을 완성할 때 또 하나의 그림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나라에서는 북한 문제만 제기되면 역지사지가 마비되고 역지사지라고 하는 상대방의 정당성을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식의 차원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NPT 탈퇴? 1차적인 NPT 탈퇴와 2차적인 NPT 탈퇴는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2차적인 NPT 탈퇴에는 부시 정권이 등장하고 네오콘의 선제 공격 전략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제 공격 전략이라고 하는 Nuclear Preemptive Strike예요.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선제 공격 전략이 아닙니다. 임용 교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 Nuclear Posture Review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핵태세 보고서에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고 2001년도, 2002년도에 미국의 안보 보고서 대통령이 설정 내셔널 시큐리티 리포트에는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대적인 상황으로 공격이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라크 침략전쟁 이후에 어떻게 북한은 사고할 수밖에 없을까? 현재 육자회담에 관련해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어떤 나라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엔 2002년 3월 17일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엔 대안이 미진해서 미국이 이걸 감당한다 그래요. 추가 조처를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추가 조처 논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대북제재 유엔 결의안을 넘어서는 조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겁니다. 당시도 그렇게 했어요. 미국 이라크 침략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기대했을 겁니다. 봐라.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무장해제를 하는 순간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대통령 군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 상황에서 침략당했고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이 현실을 어떤 교훈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적대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변에는 일본,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막강한 핵무장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불안해하잖아요. 왜?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걱정할 거예요. 왜? 역사적 적대적 관계가 잠재적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핵무장 체제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인가? 적대적 관계가 우리를 두려워할 것인가? 두 개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체적으로 해결할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현실을 봐도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면은 MB 탈퇴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이 기원에 관련해서도 논의가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핵 전과 핵 후에 과연 동북아 질서의 기본이 바뀌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현재 북한의 핵실험, 핵무장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강화시키는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949년 50년 이후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리버스 코스라는 것, 역코스를 택해서 일본의 무장화를 촉진해왔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어요. 동북아 사령부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 일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큰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인식도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북한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도 해볼 만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이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확산시키고 있는 이러한 군사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편할 것인가? 이게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미래를 위해서 평화를 보장하는 시스템입니까? 이것과 강력하게 연결되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체제 현재의 상태가 우리의 미래를 평화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혹시 적대적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막강한 핵무장 체제의 잠재를 갖고 있는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북한 때문에 시작한 건 절대 아니죠. 그런 상태를 놓고 읽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교수님 아까 독일 얘기하셨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독일은 새로운 파시즘의 태동에 대해서 유럽에 철저한 견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견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일은 반드시 미국이 필요했어요. 미국 우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우리하고는 처지가 다르죠.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협력의 내용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북한의 핵실험을 기초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국과 일본은 긴장 강화 쪽으로 최대한 발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긴장 완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긴장 완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자 그런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와도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나라죠. 이거 불균형한 상태예요. 균형을 시정하자는 것이죠. 반미에 대한 논의는 많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반대의 뜻이 아닙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모습을 해보자는 뜻이겠죠. 동막골에 대한 얘기를 나왔습니다만 동막골이 어떻게 막히는 닫혀있는 폐쇄적 체제입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들어도 적이 되지 않는 화해로운 평화로운 체제가 동막골에서 보여준 가능성 아니었습니까? 그걸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누가 봐도 화해로운 그러한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누가 봐도 적대적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동막골은 문제가 돼야 돼요. 그러나 영화 동막골에서 보여준 그 현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미국, 인민군, 한국군 모두가 화해로운 상태로 돌입해요. 이것이 꿈꾸고 있는 그러한 동북아의 질서의 이상향이 아닐까요? 이러한 이상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치밀한 냉철한 판단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에 대한 문제 제기, 한국 사회에서 미국 같은 형태로 한반도의 안전을 긴장 강화적으로 몰고 간다는 것에서 반대 이론이 나오고 반대 이론이 나오는 것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죠. 왜 그걸 외교적인 동력으로 사용하지 못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국 민족, 또 민족 모두의
국민들의 그러한 바람을 위반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미국이 대외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아마도 한국사회와 미국사회는 장래에 척질 수도 있다. 이런 외교적인 역량도 동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왜 다 놓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미국 필요하죠. 중국도 필요합니다. 일본도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육자회가 윤 교수님의 장관 시절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국제적인 협력 관계에서 이 네 나라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식 속에서는 아까 여러 같은 지혜를 이야기했지만 이 네 나라가 어느 나라도 우리 민족의 문제 발언권을 주장할 권리가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나라가 우리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중국 있습니까? 소련이 러시아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습니까? 미국이 있습니까? 알고 있지만 있나?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민족의 생존을 확보하고 그리고 평화체제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나온 산물이죠. 이걸 어떻게 외교사적 경험으로 역량을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은 아주 냉철하고 차갑게 그들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마침내 우리의 통일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그들 또한 이런 것에 합류하는 것이 그들의 장기로서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인식하게 해줘야죠. 현재로서는 미국의 힘이 막강합니다. 분명하죠. 중국은 아직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힘센 미국의 편에 서서 쓸 것인가? 그런 게 아니죠. 동북아시아 정세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내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평화의 요구가 있습니다. 민족 통합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어떠한 긴장이 있다 하더라도 치고 싶은 안전이 있어요. 이것을 열망하는 한반도의 남쪽의 국민들의 소망을 주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도 앞으로 결코 재미가 있지는 않을걸? 라고 하는 메시지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설득시키는 자로 삼아야죠. 근데 왜 거꾸로 미국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 국민에게 설득시켜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죠? 이것은 한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문제로 접근할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힘의 감을 따져야 될 거예요. 힘없는 상태에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마땅해요. 그리고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미국 이렇게 하지 마라. 북한 문제는 우리 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전혀 쉽게 할 수 있지 몰라도 우리 못해. 절대 못해. 그러자면 당신들이 한 몇 장을 물려주면 될걸. 왜 못하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떤 걸 외치고 있습니까? 저 목사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불리하게 보여도 그것이 지켜야 할 선이라면 그것이 계산에 따라서 안 된다 할지라도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 답을 허물어야죠. 우리는 정책 결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말 정직한 중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세의 인식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균형을 갖추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뻔해요.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북한 체제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감당을 어떻게 될 것인지 막막한 상태로 돌입하는 것밖에 없지요. 미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지금과 같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변화와 전환기가 필요하다.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뀌어진 기초에서 비로소 동북아시아에서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국제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 한미동맹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내어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내주죠. 기지도 내주죠. 사람도 내줍니다. 숫자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 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받아갖고 있기만 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지불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러니까 마셜 플랜 얘기했었죠. 만약에 평화적 안보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거기에 지불하는 비용의 10분의 1만 써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북한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금강산하 개성공단 위기의 국면에서 잠시 멈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내부의 남쪽에서는 이런 위기의 국면에서도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새로운 동력이 있구나. 한반도 정책을 이해할 때는 이런 요소도 함께 주목해야 되겠네. 그 동력을 무시하고서는 한반도 정책을 앞으로 대할 때는 오판이 생길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끈끈한 무엇인가가 있구나. 정책이 영락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의 정서, 민족적인 열망, 소망, 한이 아니죠. 소망이죠. 이 소망을 담아내는 것이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걸 담아낼 때에 한반도로 하는 것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다가가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보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도리어 금강산 관광을 촉구하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새롭게 접촉하고 대화를 펼치고 이런 무기 국면을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머리만 뜨고 짜낼 수 있는 모임들이 이렇게 가셔야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 모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래야만이 현재와 같은 전체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우리 내부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많은 정책 결정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 있는 동력을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동력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구원을 찾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먼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북핵이라는 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토론하고 TV에서 보는데 저렇게 핵이라는 걸 모를까 하고 한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한 거는 지하 폭발 실험을 한 겁니다. 무기가 되려면은 그 폭발물을 탄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운반 수단하고 매칭이 되는 설계가 되고 운반 수단이 쓸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텍스트에는 있지만은 제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1975년에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26종의 핵탄두가 있었고 그들의 57종의 변형 모델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 핵실험했다면 금방 핵무기로 오고 전쟁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냐 시간이 한참 가면 할 수 있겠죠. 시간이 한참 가고 거기에 기술을 개발하고 뭘 하면 되는데 근데 이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이게 정체된 과학기술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하면은 완벽한 방위체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총동원령을 대통령이 내리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기술자들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빔 건이라든지 엘렉트론빔 건이라든지 전자파든지 이거는 광속도로 가는 무기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크루즈 미사일 요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루즈 미사일의 정확도라는 건 무서운 정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핵실험했다고 금방 핵무기가 되고 금방 전장에 쓰게 되는 건 이거는 엄청난 도약이라고요. 그리고 보통 보세요. 예를 들어서 F4, F-15 몇 년 걸려서 우리나라에 옵니까? 거의 20년 이런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는 우리의 디스커션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로 하고 제가 그 전에 강요할 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동자부 장관하고 토론하면 뭐라신지 하니까 그건 나가 과학자가 아닌데 그걸 뭘 알았냐고. 그런데 에너지 문제는 굉장히 과학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면은 과학적인 문제를 에너지 장관이 모르고서 정책 결정한 건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프하면 안 돼요. 북한이 내일 모레 핵무기를 쓴다. 절대로 그런 생각은, 그러나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죠.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현장까지 쓸 때는 그동안에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완전히 그 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킬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제 얘기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리고 저는 우리 디스커션이 과거에 대한 거를 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미국하고 일본을 한 팀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10년이나 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변화시기 되면은 미국과 일본이 지금의 미국하고 일본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가 그냥 저 말로써 왔다 갔다 하고 하냐? 천만에. 우리는 우리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지. 근데 그 힘이 제 얘기는 인도적인 힘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방을 해야죠. 근데 국방 무기에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거는 양민도 그냥 무차별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서 떨어뜨린 게 15만 명 죽이는 거는 이건 대량 학살 무기라 비윤리적이고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노노해야 될 거고요. 나가사키에서 7만 명 떨어뜨린. 그러나 우리가 또 아는 건 또 다른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장에서 쓰는 무기들이에요. 그리고 타겟이 양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도도 엄청나게 전문화가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우리 토의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뭐를 할 거냐.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은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무슨 머리를 쓰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우리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토의에서 세상적인 게임은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거는 오보를 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리고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요, 육신의 삶과 죽음에 왜 교인들이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천당 있으면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은 기뻐서 가야죠.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나라의 곡지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건립이 되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부흥이 됐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데에 대해서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여기 목사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미국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가 너무도 몰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2년 후면은 새 대통령을 또 뽑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의회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의 김정일 혼자서 결정권 같은 걸 미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미국에 200만의 한국 동포들이 지금 있고, 미국에 지금 가보세요. 워싱턴에 있는 중요한 기관마다 한국 교포들이 100명 이상의 아주 최고 가는 두뇌들이 변호사나 거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의하면요, 2세들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은 한국 사람도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나라고, 거기에 기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걸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의할 때 저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윤 장관이 얘기하신 대로 군사동맹
경제동맹보다도 지가 왜 저를 볼 때 뭐 미국 관계는 윤 장관이 더 얘기하실 테니까 제가 들어더라도 저는 한미 관계 가장 중요한 게 신앙동맹이에요. 그리고 그걸로서 시작됐어요. 물론 미국 사람이 다 신실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죠. 그러나 거기에 기본적인 거는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시작돼서 된 나라고, 거기에 엉터리 대통령도 있었고 잘못한 장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가서 하나님 얘기할 때는 부정으로 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생각해도 우리 동포니까 사랑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북한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이고, 북한에 하나님의 권능이 인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남북한의 평안 뭐 이거보다도 더 앞선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한국교회가 얘기할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 코멘트에 대해서 그냥 메모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 코멘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 주민하고 북한 정치 지도자를 구분을 두 분 다 안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북한 정치 지도자는 불신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 북한 수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고민하는 그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 경제를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계사의 어떤 흐름에 발맞추어서 개혁, 개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동안에 보여줬다면 제가 그런 의미에서 신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지난 4, 5년 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그 결과를 보면은 별로 그러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개혁 개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이 위기에 봉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이 어떤 핵 개발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살 길, 북한 주민들이 살아날 길은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용 정책의 목표는 내부적 개혁 개방을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서히 시간을 주면서 할 테니까 당신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러한 상황 변화에 걸맞게 변화해 나가라. 그럴 각오를 하고 나서라. 라는 그게 우리 포용 정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길을 잘못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북한의 책임을 왜 안 묻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두 분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침묵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별 수 없이 북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옹호해 주시는 듯한 어떤 그런 톤으로 들리는데, 그게 과연 우리 북한 주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리비아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리비아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데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카다피의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고 컴퓨터를 선택을 했는지 최근에 신문에 났더구만요. 왜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더 강하게 요구를 못하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아마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그런 제목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고 전쟁이 나면 반전운동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라고 이제 추궁을 좀 하시는데, 전쟁이 국제정치 역사상 저쪽에서 신의를 배반을 했을 때 오냐 하면서 그냥 모든 거를 예스 하면서 들어줘가지고 평화가 구축이 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쪽에서 원하는 원칙을 지켜나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각오를 보여줄 때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생겨나고 그쪽에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쪽에서 거기서 핵을 개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게 미국 책임이니까 우리는 당신네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겠다.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결과는 그런 상태가 현상 유지가 오래오래 더 지속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고통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 북핵 실험한 다음에 북한의 안보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100% 그 발언을 지지를 합니다. 국제정치에서 우리 김민웅 박사님께서도 국제정치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보 딜레마라고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국제정치라는 것이 서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군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안보를 갖다가 추구를 하는데 바깥 국가들은 외부의 국가들은 그걸 그렇게 안 봐줍니다. 그건 공격적인 의도로 파악을 해버리는 것이 국제정치의 그게 일종의 과거 역사 2000년, 3000년 전부터 있어왔던 딜레마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추구를 해가지고 절대적인 안보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상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안보를 추구해야 된다. 적절한 수준의 안보를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핵을 포기를 하고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지원도 받고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협상을 안 합니다. 그 안 한 건 분명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빠져나가면서 모든 것을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옹호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어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에 있을 때만 해도 수차로 아주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좀 더 유연한 어프로치를 택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은 워싱턴 DC에서 아미티지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육자회담을 해도 북한하고 이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면서 한 40분간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강한 어떤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뭐 기억도 못 하는데 같이 수행했던 미국 측 그쪽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바이래터럴 컨택이라는 얘기를 윤 장관이 7번이나 얘기를 했다. 40분 동안. 뭐 그걸 계산을 했던 모양이에요. 세봤던 모양이에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상대적으로 한 2년,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그때보다는 미국이. 지금은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하느냐. 당신네들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절대로는 1대1로 상대를 안 하겠다. 육자회담에 나면 대신 1대1로 상대를 해주겠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덜컥 그 경제 제재, 위조 지폐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처벌하는 그 경제 제재를 핵 문제로 연동을 시켜버립니다.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핵 포기할 생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쉽게 연동을 시킬 일이 아니죠. 자기들이 불법 행위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걸 용서하지 않으면 핵 문제 우리 그 북핵 육자 테이블에 안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옹호를 해서도 안 되죠. 그런 입장을 갖다가. 상당히 이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핵실험하기 전에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은 뭐냐, 북한 해법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모른다. 정말로 핵보유를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협상력으로 원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한번 소진을 해보자. 미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같이 미국하고 한국, 일본이 같이 강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가보자. 그래야 동맹도 구하고 핵 문제도 같이 공동보조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력도 부족을 했겠습니다만은 북한도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그 협상에 나오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덜컥 핵실험을 해버렸거든요.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그럼 똑같은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저는 우리의 전략적인 어떤 포지션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핵실험을 이미 해버린 거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이거는 원래부터 북한이 핵을 가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더 이상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용인을 해주는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저는 있겠습니다. 포용정책, 잘 아시다시피 저는 10여 년 전부터 포용정책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근 4, 5년 동안 어떤 그런 이 포용정책의 진행 과정을 볼 때 제가 정부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지금 빠져있는 채로 대화를 위한 대화 채널 그 자체를 위한
어떤 그걸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우리의 그 선의가 잘못하면은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용 정책을 중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재검토하고 방향 전환을 해서 일종의 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포용 정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경제면에서 포용 정책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경제적인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성공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상당히 기여를 했고 그런 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져온 부정적인 마이너스 요인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고, 이 마이너스 요인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핵실험으로 지금 조성이 됐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포용정책은 기독교 정신에 맞는다라고 김병로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김민웅 박사님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가지게 된 느낌은, 처음 출발은 분명히 전제를 하셨는데 북한 핵 해체되어야 하고 북한의 현실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시는데, 논리 전개의 결과는 원래 말씀하셨던 그런 전제를 갖다가 뒤엎는 그런 결과의 방향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북한이 핵을 해체하도록 하는 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북한 문제를 북한의 정책 선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비합리적이고 192개국 국제사회의 염원에 반대가 되는 것인지를 설득을 하고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해야지, 미국 때문에 북핵 개발은 불가피했다라는 식으로 옹호해 주는 경우에 과연 북한이 원래 얘기하셨던 대로 북핵 해체를 하려고 나서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북한이 북핵 해체를 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한다면은 북한의 현실이 개선이 될 것이냐, 북한 주민들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나아질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사실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북한의 핵 개발이 결국은 부시의 강압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톤이십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는. 글쎄요, 과연 그게 사실인지 저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AQ칸 파키스탄으로부터 핵 기술을 받아들인 것은 98년도 클린턴 행정부 때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한소 수교할 때 소련의 예상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의 정치 지도자가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수교를 하면 우리는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글쎄, 그렇게 모든 것을 부시 행정부 때문에 핵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시를 공격을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 힘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우리가 원통 원하지 않던 192개로 대변되는 유엔을 동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것을 저는 현명한 해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판관이 되는 거하고 현명한 외교를 펴나가는 거하고는 절대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를 실리 차원에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컴퓨터로 계산하듯이 해가지고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미국하고 일종의 맞서가지고 미국으로 대변되는 국제사회를 완전히 떠나야 될 것이냐, 그 의사를 우리가 전면으로 거부하고 나서면서 동막골의 현실을 갖다가 동북아시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현실은 냉철합니다. 우리가 원턴 원하지 않던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를 약화시키면 약화시킬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게 돼 있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돌아가는 몫은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본적인 전제가 감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호소해가지고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이나 공조나 한미관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부시 정권만의 관계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언론도 있어요. 교육기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미국 사회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렸던 얘기는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약화시키는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의 어떤 입지의 약화를 초래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도 추락시킬 만한 그런 위험을 부담하지 말자. 당연히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재와 같이 네오콘은 기본적으로 전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동북아시아에서도 미일 군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의 우려와 그리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헌법 구조를 개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닉슨 때부터 노력해 왔고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부분이 지금 추진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다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짚어볼 문제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걸 짚어내지 않으면은 현재 오늘날 미국 사회,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얼마나 많은 지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까 10년 뒤에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바뀔 거라고 했지만 10년 뒤에 미국의 위상은 달라질 겁니다. 나도 대안을 모색해야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마셜 플랜 얘기했었지만 아까 뭐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북한에 쏟아져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FTA 문제라든가 IMF 관리 체제를 얘기할 때도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투기적으로 쏟아져 들어올까봐 얼마나 애를 쓰고 경계를 했습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나름대로 기반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북한 미국에 있어서 정치 요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북한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현재 그 미국은 이제 네오콘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고요. 라이스를 포함해서까지.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그 PSI 주도자 아닙니까? UN 대사로 있는 사람이. 임 교수님은 학교에 계셨고 외교 통상부 장관 하셨으니까 정치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20년 동안 뉴욕과 워싱턴에서 미국의 정책 결정하게 된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지켜보고 한 입장에서도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 교수님의 얘기도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요. 얼마나 무섭고 냉철하고 무수한 띵크탱크가 이 정책을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정도의 역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 나라하고 맞짱 뜨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나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 죽어야죠. 죽을 지내야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상주의적인 현실을 할지라도 교회는 이상을 꿈꾸는 공동체니까 당연히 믿는 대로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마 정책 논제로 들어가려면 임 교수님 저하고 서로 합치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걸 강조해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임 교수님이 북한의 체제 그리고 이 핵무장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애초에 얘기를 했죠.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상대방이 만약 여기에 대해서 안보에 심각한 이유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남은 과잉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핵민 얼마나 문제가 커졌습니까? 당장의 전쟁이 터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느꼈거든요. 과잉 대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금년 1월달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사설이 났습니다. 미국의 핵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까지 강대한 국가, 세계에서 초강대 국가도 안보에 우려를 느껴서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보다 작은 나라가 핵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상당히 이해가 가는 게 아닌가?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고려하지 않으면 핵에 대한 비확산 정책을 바로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게 1월달에 뉴욕타임즈 사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국가 앞에 서 있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될까 하는 거죠. 저는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의 악마성, 독재성 이런 것을 배제시키는 논의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 체제가 그렇다는 얘기지.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임 교수님이 아주 정책, 현실, 냉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지난 60년, 70년, 80년도에 민주화를 이루는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80년도에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와 같이 북한에 대해서 상대로 민주화된 나라조차도 정책 충격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주민을 정말 생각한다면 북한의 지도부와 체제가 파국적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 뭘까? 저는 굉장히 우려돼요. 걱정하시잖아요. 북한의 지도부와 체제가 어떤 비성적 선택을 할까? 우리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한다면 그 지도부
정부와 그 체제가 그런 비성적이고 야만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저쪽은 더 심하죠. 저는 그런 거 우려해요. 정말 그래서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면 정치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일이 나름대로 개혁 경제를 하겠다고 해서 신주에다 특구 세웠는데 중국이 양빈 체포해버렸어요. 동국 삼성에 있는 기업인들이 북경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별 수 없이 양빈 데려갔어요. 북한도 나름대로 대외개방 정책을 획기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주변 경제가 도와주지 않는 거죠.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개방개혁 자체에 제일 두려워하겠죠. 경제제재 하지 않으면 도리어 위험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북한 주민들이죠. 김정일 체제의 원전을 누가 말합니까? 여기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우리의 겪은 과거의 정치사를 볼 때에 북한의 정치사적 변화와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북한의 주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금 보면은 북한의 탈주까지는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북한 체제에 아사 직전이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충격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 충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우리 선택이 있어야만이 지금 윤 교수님이 걱정하는 대로 북한 주민들의 안전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고 향후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충격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냉철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저는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윤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반성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북한 지도부와 국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이제 종종 들으면서 제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윤 교수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했듯이 똑같이 적극적 자주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자주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거스리지 않게 하듯이 북한 지도부에게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죠? 저는 목표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포용정책이나 해변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을 의식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민주체제로 만든다는 것이고 윤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시장개혁, 경제개혁 방향으로 인권 존중의 방향으로 대량 살상무기 포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그 앞에서 그 지도자들 험담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막 험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저는 뭐랬으면 저의 체질상으로는 그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가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대. 그 앞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도 연민을 가지고 저는 북한 지도부를 향해서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 북한의 지도부들은 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작년 10월 달에 가서 아주 저희가 이제 자주 접촉하는 분에게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2002년이나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장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해보자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흡수, 통일 이런 얘기도 좀 하시면서 막 하는 걸 보고 제가 저를 어떻게 이게 심리전으로 저를 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긴장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까지 간 걸 보면 분명히 북한 내부에 그동안에 이제 그 정상회담 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북한 체제가 막바지에 지금 이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은 어떤 핵무장을 했다고 선언하면서 어떤 무력 충돌 같은 걸 이렇게 야기하지 않겠는가 그런 불길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잘 무마하고 정책적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도록 포기할 수 있도록 좀 뭔가 미국도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우리 한국의 정책에 맞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첫 번째 북한 지도부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하면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저는 대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양측의 얘기를 들은 걸로 끝난 것 같아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위닝 파트너십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위닝 주니어 파트너십 사실 우리가 보조적인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밖에 우리가 없지 같이 그 강대국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의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진정한 동족인가 하는 그 차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된 사람이 동족이지, 겉은 동족이지만 속은 세계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 동족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많은 좀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크리스찬 피스메이커 코리아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리스찬 피스메이커보다는 우리가 뭐 주동적 메이커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크리스찬 피스 퍼실리에이터 코리아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평화를 가장 갈망하면서 가장 평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평화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길은 결국은 말씀하신 백투 제루살렘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NGO 선교라든지 이런 전문의 자비랑 선교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아까 하드 파워는 아무래도 강대국사에 끼워서 안 되지만은 IT라든지 이런 과학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류 열풍이 불고 한류 미션이 이렇게 가능할 때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서 다시 말하면 지금 1.0세기화부터 3.0세기화까지 얘기를 하는데 1.0세기화는 교회 성장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교회 건강, 세 번째는 이제 미셔널 처치, 선교형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선교형 교회를 교회들이 전환이 돼가지고 지금 보면 시니어 패스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없냐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프린싱더 테스트 포럼에서도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만요. 그리고 또 복합적 이렇게 퓨전, 융합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 선교 지금 최근에 1위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숫자는 2위지만 3년 연속 지금 숫자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속빈 강정이 안 되고 실질적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 이 자비랑 전문의 평신도 선교사들도 목사 선교 함께 팀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백투 제루살렘 운동 일환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살촉과 같이 화살촉이 무뎌지게 되면 힘을 잃는 건데 우리 화살촉이라면 뒤에 미국이나 일본은 화살의 몸통이고 깃털일 수가 있는데 그걸 적극 활용해가지고 우리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돼야지 여기서 우리가 뭐 대안을 여수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즉각적인 해결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장기 플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선교형 교회로 전환되는 일에 큰 교회 오신 분들께서도 마음을 여시는 것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국민일보의 김지방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저 네 분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네 분의 입장에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다 같이 생각하시고 또 북한이 큰 사고를 친 것이라는 거에 다 공감하시고 또 미국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에 다 공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건 오히려 우리가 100년 전에 원칙을 가지고 탁상공론을 하다가 결국 아무 일도 못한 거하고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한국 교회에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이 점에 좀 맞춰가지고 아까 윤영환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인도적 지원은 그래도 계속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서 한국교회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남북 사이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오히려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한국교회가 북한과 이렇게 교류를 갖는 게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교회를 좀 이용해서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을 받고 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교회도 그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을 생각할 때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후회하는 면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한국교회가 그런 평화적인 역할을 물론 여론이 안 좋고 왜 도와주냐고 얘기를 하지만은 좀 지켜나가는 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나중에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정부 차원에 이렇게 참여하셨던 윤 교수님이나 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한 정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사람 중에서는 뭐 다른 데서는 한데 그분이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에 집지로 왔을 때 이제 저는 헤리테트 이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둘이서 이제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김일성하고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서 제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합의를 했대요. 뭐냐면은
핵도 개발 안 하고 휴전선에 있는 장사포들도 뒤로 가고 뭐 그랬는데 근데 김일성이가 갑자기 돌아가는 바람에 그게 안 됐다. 그런데 그 아들이 김정일 위원장이 편지를 쓰고서 자기 아버지가 약속한 건 꼭 올 텐데 뭐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는 뭐 다 아시는 분은 알고 앞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력 없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미국 사람이건 뭐 중국 사람이건 자기네들 저기에서 듣는다고요. 근데 제가 지미 카터하고 그렇게 집을 지러 다니면서 뭐 전직 과학기술처 장관 뭐 한국에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다가 저한테 태도가 확 달라지는 모멘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헬리콥터를 타고서 가는데 옆에 앉아서 하는데 너 뭐냐 뭐 비핵화 문제 쭉 얘기하니까 하더니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냐 이거예요. 핵 문제에 대해서. 아니 너 인페시 그거 할 때 내가 그 정책도 만들고 다 해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그 한 모멘트에 가서 내가 미국 하이먼의 한국 사람으로 첫 번째 멤버가 됐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네가 거기 어떻게 멤버가 되냐. 그냥 백악관 옆에 하이먼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지가 허재는 건 100%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기독교 어디서 모인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논리도 있고 하지만은 이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힘 가지고 누구를 위협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적은 한국이 어떻게 일본할 때서 리스펙트를 받느냐? 일본 사람이 엄두도 못 내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왜 과학기술 총동원을 해야 되느냐면요. 이 과학기술이 우리의 국력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들 믿어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돈만 주면 되는데 천만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은 유니버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의 한국을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우리 주장을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앞서 나간 과학기술 능력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주일 전에 제가 한국 하이먼 원장으로 요즘 있는데 국제 심포지움을 했어요. 심포지움을 했는데 전 세계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거기에 핵융합 최고 전문가들이 다 와 있는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실험기가 세계 첫째예요. 이건 줄기세포 이런 얘기나 대덕에 가보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거기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일 가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청으로는 기술 회사들이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하청업체들이고 자동차, 조선 이게 다 모여서 하는데 나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자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목사님들께서 좀 성도들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아까 우리 세우라고 그러셨죠? 그런 사람들일 때 놀라셨다. 절대로 아닌 거를 우리가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인 명분을 가진 정책들을 하면은 명분이 있겠다. 국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세계 리더한다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진짜로 된다. 전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박수했으니까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안이 뭔가 질문하셨는데 우리 역할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북에 물건을 보내는 날
로이터 기자가 제게 두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에서 도와준다는 것 북한이 노했다. 또 적십자사 돕는 것도 거절했다. 그런데 왜 NGO들이 돕는 것은 오케이 했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엔에서 유엔 기구들이 돕는 것도 거절했는데 남쪽 NGO들이 돕는 것은 왜 우리 잘 받아들이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좋은 질문은 그 본질을 깨닫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답하기를 어떤 조약 문서보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인간의 끈끈한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이 된 거 아니냐. 그동안 저희가 2년부터 북을 돕기 시작했거든요. 그 도왔던 인간적인 끈끈한 관계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서 쓰고 조약을 만들었던 것이 모두 무효일 때도 인간적인 끈끈한 관계의 역할은 분명히 오늘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모니터링 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합리적이어서 합리에 맞는 일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같이 협정을 맺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굳게 믿는데 당신들은 동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적에 그것이 분명한 거부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사양인지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우리는 그 눈빛 보고 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운 북핵 사태 안에서도 우리 김영석 회장님처럼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통해서 계속 아마 우리 역할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두들 저희들처럼 한 역할만 가지고 북을 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북핵 사태를 놓고 지금까지 되어졌던 모든 문제의 다른 입장들은 오늘 네 사람 통해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 멋집니다. 그것들이 모두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어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주께서 반드시 평화 통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